예, 투자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써야 될 게 차기 정권의 정책 아닙니까? 대선 후보들이 뭐 그날 어디 방문에 따라서 하루 오르는 거 말고요. 5년을 갈 정책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정책을 좀 점검합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관련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그 에너지와 관련된 전력난 이 얘기 살짝 좀 하고 들어갈 텐데요. 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유럽 쪽에서 얼마 전에 뭐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 어떤 에너지 운영이나 혹은 발전에 부족한 게 아니라 신재생을 급격하게 추진해서 나타난 재앙이다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거는 전혀 그 스페인 정부의 공식 발표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런 거고요. 예. 예, 그 이미 그 관련 수상이 예. 재생에너지 탓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네.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망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에 뭐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건 사실인데요. 네. 스페인 자체가 망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은 이제 이웃 국가들과 망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이라서 프랑스하고 연계된 2개의 선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망이 불안정했을 때 다른 쪽에서 주고받고 이런 쪽을 하면서 망을 안정시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 기후들이 계속 생기면서 네. 전력선에 진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진동이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요. 뭐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스페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해야지 예.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또 나온 얘기는 프랑스의 원전이 조기에 탈락하면서 이슈가 생겼다. 뭐 이런 지금 뉴스도 이제 속보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결론은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세계가 지금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나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서 전력 부족한 게 AI 수요에 따른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고 다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그런 쪽에서의 수요들은 어떻게 되겠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신재생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는 일기 때와 똑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안 좋아, 네. 화석연료로 가야 돼, 뭐 네.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제가 아마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건데 지난 일기 때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미국의 재생에너지가 풍력 태양광이 트럼프 일기 후반기 2년 동안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지금 도표함 1번 보여주시면 작년에 이게 이제 연간 설치된 신규 발전원들의 비중이거든요. 89%가 풍력 태양광입니다. 네. 총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565기가나 설치가 됐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전력 시장은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지배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제 화석연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작년에 처음으로 10%가 깨졌어요. 7%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거스리려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수십 년 동안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 원가가 낮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발전 원가가 풍력 태양광이 가장 낮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전력 사업이 민영화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먼저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AI와 관련된 거는 지지난주에 IEA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네. 시청자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IEA는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AI용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약 320기가와트의 신규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에 재생에너지가 붙어서 약 한 79% 정도가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 돌아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마이너합니다. 석탄, 천연가스, 원전까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서 2031년 이후에 각각 연간 한 2기가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SMR 쪽입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기대는 IEA도 여전히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이제 오해나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양광, 풍력, 신재생, 친환경 좋은데 발전 단가가 비싸잖아. 환경을 생각하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감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 말씀은 그런 재생에너지가 발전 원가 단가가 낮다. 예. 낮은 정도가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낮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규 발전 설비의 예, 90% 가까이가 풍력 예. 태양광에 설치가 그게 되죠. 이제 환경과 인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얘기는 사실은 20년 전부터 있었고 예. 그게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지금 한 4, 5년 전부터는 예. 이미 풍력 태양광의 중심으로 모든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전력 인프라 투자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대세 흐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돼서 발전 단가가 떨어졌군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요. 그러면 재생이나 신재생 관련해서 국내의 어떤 추이나 국내 그런 상황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이제 후퇴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웬만한 국가에서 특히 OECD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연간 설치량이 최근에 줄어드는 케이스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정부의 5년 동안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이에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유엔에 약속한 NDC라고 하는데 탄소 감축 목표가 전체가 40%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네. 4%는 해외에서 달성하고 36%를 국내에서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감축 목표가 전부 다음 정부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이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밖에 없죠. 탄소를 감축하는 방법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잖아요. 네. 근데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아니 근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궁금해할 만한 게 다음 정부 누가 되든 로드맵 너무 빠르다. 우리 못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그렇게 따지면 해외 주요 국가들한테는 한국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낙인 찍히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 국가잖아요. 다양한 무역 장벽이 들어오는 것이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EU에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물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철강 업체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벽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메뉴가 탄소 쪽이에요. 심지어 트럼프 정부까지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한테 관세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저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의 경제는 존재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당연한 맥락인데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자, 최근에 이제 전력에 대한 그 중요성, 필요성, 전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추이를 봤고요. 이번에 우리 오늘 메인 주제인, 주요 주제인 대선 관련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따른 투자의 인사이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보별로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지금 윤곽이 어떻습니까? 네, 거기 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중심입니다. 네. 이미 후보 자체가 여러 번 이제 얘기했을 정도로 지역에다가 지방에다가 풍력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네. 그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산업에 연결시켜서
그 에너지를 전환을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 산업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굉장히 아마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야 되는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이제 판단이고요. 전력 인프라는 당연히 주로 서남해 벨트에서 생기는 해상 풍력을 수도권까지 해서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전력망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잠깐만요. 거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친환경 또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았고 네. 새롭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쪽에 당연히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적 기조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기준에도 그렇고 다만 이제 그 원전에 관한 그 스탠스들이 원전을 좀 그동안에도 이제 좀 철수하고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관한 태도가 좀 민주당의 기존의 그 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네네. 탈원전, 뭐 네. 강제적으로 네. 무엇을 원전을 뭐 그 낮추고 뭐 이런 정책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 사실은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래서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이걸 많이 성장을 시킨다는 이런 기조는 개념은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을 하자. 네. 요런 이제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이 되게 되면 자기 정부의 원전 정책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내에 고주리 방패장을 갖다가 위치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수명이 다 된 원전이 다음 정부 5년 동안에도 8기나 됩니다. 예. 그 8개에 대해서 이제 수명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안전 문제랑 수익성을 고려를 해서 연장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이게 이제 원전 정책의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다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국내든 해외든 무조건 많이 늘리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진행했는데 그 점과는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에너지 믹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 쪽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나 여쭤봤는데 드라이브는 아니고요. SMR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존의 것들과 같나요? 조금 가능성이. SMR은 아직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R&D 정도, R&D 정도인데요. 뭐 그 정도에 좀 그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국내에 뭐 많이 건설해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죠. 그렇죠. 아직 이게 개발도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SMR의 국내 업체들의 스토리는 해외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고 포커스가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혹은 지금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겁니까? 네. 원전이죠. 원전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안 나왔죠. 아직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잠재 후보도 마찬가지고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기존 정부와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 정책이라서 원전 중심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RE100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이런 것들은 그건 원전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짧은 5년 기간 동안에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수명 연장은 무조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건설하던 원전들도 좀 더 빠른 속도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되게 되면 원전업계 전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국민적 설득도 필요한데 이게 대선 한번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책의 변화들이 커가지고 참 이게 우려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뭐 누가 되든 간에 손을 못 대고 에너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죠?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이쪽은 사실은 정치적인 매풍이 별로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 전체가 이제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탄소를 갖다가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안 되고 원전도 네.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선 관련된 정책의 그런 아젠다들을 봤는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각 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그 다음에 이 관련주에 미치는 그 방향들 한 번만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네.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이 확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풍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해상 풍력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네.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만 20기가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심만 갖고 대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관련주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SK 오션 플랜트고요. 네.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하잖아요. 근데 예. 대만에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이 대만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일 것인데,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 SK 오션 플랜트는 시장 매출액 사이즈가 국내 시장만으로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핵심이고요. 그다음 태양광 쪽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핵심주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미국 그 데이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매출액이 많이 일어났을 때 태양광 매출액이 7천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2,900억으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원상복귀만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이미 지금 비용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내 태양광 매출액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SK 오션 플랜트 요 두 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원전적으로. 수혜주입니다. 네. 네. 이 수혜주 찾기를 이제 키워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론을 뭐 벌써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디테일한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되면 재생에너지 쪽인데 태양광과 풍력인데, 저희가 제목에서도 제2의 하나솔루션은 뭘까? 사실 하나솔루션 찾으면 되는 거지 뭐 제2의, 그죠?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중심적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네.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예. 여러 업체들이 있고 그 작은 업체들은 사실은 베타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경중으로 비교를 하면 네.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 네. 풍력에서는 SK 오션 플랜트가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력이 이제 살짝 고민이 있죠. 사실 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 풍력 다 최근에 뭐 우리 정책하에서는 되게 어려웠다가 먼저 움직인 게 어쨌든 태양광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먼저 좀 트럼프 정책을 비켜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우리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데, 풍력은 사실은 별로 아직까지 관심이나 존재감이 좀 없고, 또 풍력하면 과거에는 CS 윈드나 뭐 CS 베어링 뭐 이런 쪽이 대장주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션 플랜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기존의 뭐 우리 산 위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해상 풍력이 집중된다는 네.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풍력은 국내는 육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 다 이제 백두대간을 따라서 풍력의 바람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산꼭대기 위에마다 풍력 발전기를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해상 풍력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CS 윈드는 국내의 매출 비중은 굉장히 극히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늘겠죠, 당연히. 늘긴 하는데 국내 일단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책 수혜보다는 미국의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가격은 CS 윈드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정책을 가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CS 윈드도 SK 오션 플랜트와 같은 강도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정책 수혜는 예, 예.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약간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국내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해외 업체들보다 저평가돼 있어요. 예. 주가는 같이 빠졌지만 많이 저평가돼 있는 이유가
국내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원전보다는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게 되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부분들은 둘 다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소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죠? 수소 관련된 지금 트렌드나 혹은 추진 과정들, 그리고 새 정부에 있어서 수소 쪽에 관한 그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네. 수소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좀 골치 아픈 영역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 예. 우리가 지금 수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산업 부분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렇죠. 예. 고로를 갖다가 탄소를 급격하게 작게 배출하는 그린 철강을 우리가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소화는 제철법이라는 것인데요. 코크스 대신 수소를, 그린 수소를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린 수소를 확보를 하려면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로,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고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30년 안에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정부가 되게 되면 그린 수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국내의 생산 체계가 굉장히 네. 많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시간이 봅니다. 좀 걸릴 수 있다. 정책적인 그렇습니다. 아젠다를 설정하더라도, 그죠?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늦어서 EU는 한 2027년, 8년 되면 그린 철강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계획도 제대로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소 쪽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뭐 수소차라든지 혹은 수소연료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철강이나 산업 쪽의 얘기인데. 산업에 네. 필요한 그린 수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비즈니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아마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많은 또 대기업들도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새 정부의 정책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한 1분 정도 더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런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할 때 대충 이제 방향성은 말씀을 하셨고요. 뭐 투자의 어떤 지평, 시기별로 본다고 하면 뭐 대선 직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짝했다가 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좀 타임 스케줄, 투자에 따른 그 타임 테이블 이런 걸 좀 알려주신다면. 지금 좀 다행인 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어야 될 그런 이제 네. 타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확신이 없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이슈도 있고 네. 또 국내 정치 상황이 좀 많이 혼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오늘 딥사이트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